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 임시회 폐회 중에 5번째 국회 제4차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특위의 소위원회 구성권도 처리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조금 더 오신 이후에 그 안건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 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입법심의관입니다. 네, 앞으로 특위 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4차 산업혁명 관련 제3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공공정보 활용,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 등과 연관된 주제로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도 대통령께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고요. 또 그것이 혁신 성장의 기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 전체가 어떤 형태로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마련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같은 기반 기술을 잘 발전시켜 나가고 그와 연관된 공공정보 활용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자 우리 민간 기업 또 시장 또 시민단체에 전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빅데이터와 연관된 개인정보 보호 활용 문제는 몇 년 전에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서 비식별화 조치 등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이드라인으로서는 기업은 기업대로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시민단체는 좀 급하게 만들어진 그 가이드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의 발전 없이는 이른바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핀테크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듣는 자리 이 공청회 한 번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정부, 국회, 또 시민사회, 기업, 또 연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많은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태연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람이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성원경 융합기술본부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SK텔레콤 차인혁 테크인사이트 그룹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영애 인터넷 융합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행정안전부 박종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배석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정부 업무 보고차 그쪽에 가 있고요. 박종현 과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하여 또 31일에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1일 그 업무 보고는 일반적인 업무 보고와 달리 빅데이터, 클라우드, 공공정보 활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연관된 특화된 테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석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논의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업무 보고에도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들께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태현 변호사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가시기 전에 우리 차인혁 본부장님 오늘 잘못된 정보 보호 사례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서 SK 텔레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잠깐 좀 설명할 시간을 줄 텐데 좀 성찰적인 이야기를 하실수록 설득력이 높을 겁니다. 아무것도 네. 아닙니다. 이럴수록 신뢰는 더 떨어질 거니까 성찰적인 이야기 포함해서 수 안 걸릴 정도로 네. 성찰적인 이야기 포함해서 또 설명할 거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네, 네, 구태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원님들, 우리 진술인들께서 진술을 마치고 나면 아까 잠시 유보했던 소위 구성권을 의결하고 다시 또 토론으로 가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람이 변호사께서 시민단체에서 지금 활동 중이신데요. 의견을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공술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 사무관님한테 요청받았던 내용은 프라이버시 한정보다는 빅데이터와 공공정보 공개 등 다각 면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정부 2.0이나 또는 오픈 액세스에서 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녹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프라이버시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다시피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2월 1일하고 2월 2일 해커톤에서 또 그런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은 저는 인터넷 운동을 좀 꽤 오랫동안 10년 정도 해왔었습니다. 망독립성 운동도 해왔었고, 그래서 인터넷이 갖고 있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민주주의 혁신에 이바지하는 기술적인 설계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단대단 원칙, 분산형 시스템, 그리고 익명성 보장, 그리고 사전 진입 없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인터넷 설계의 원칙은 원래 인터넷의 아버지들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던 의도를 갖고 그렇게 만들었던 인터넷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빅데이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관련돼서 익명이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정보들이 개인 신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그러한 정보들을 사실은 분산해서 기업들이 나눠서 보관을 하면 좋을 텐데 또 그런 정보들을 보관하고 분석하는 기술과 장비들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회사가 전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정보를 다 보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원 확인이 너무나 쉬워졌고 그리고 스노든 폭로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감시국가가 여기에 개입되면서부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당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던 정보 왜곡이 사실은 미 대선에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던 것까지도 굉장히 민주주의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유엔에서는 계속 이 문제 제기를 이 프라이버시와 개인들에게 통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왜곡과 표현의 자유와 모든 인권에 대한 어떤 형이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규제에 앞서서 우선 교육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련 법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독일도 관련되는 법제들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번에 그 사기 방통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지금 현재 그 해당 정보 주체들이 자신들의 주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걸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제들은 규제대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비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좀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회사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분석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정 경쟁 이슈,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그것들을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전 세계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에서 공정거래법 이슈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해서 조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대해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 가장 쉽게 나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그런 큰 기업으로부터 작은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 이전을 쉽게 해주는 방법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그것들이 이제 뭐 지침이나 법률에 지금 만들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EU에서는 개인정보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동권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공정경쟁 이슈로서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정부 2.0 관련된 책도 썼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정권 때 공약상으로 정부 3.0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었어요. 정부 2.0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부 3.0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엄청난 걸 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중요한 정보도 사실 공개가 거의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정부 2.0은요, 그냥 어떤 포맷을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기꺼이 공개하고 책임감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민간에서는 자유로운 공공 서비스들을 만들어 창출해 나가고 그것이 결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정부 3.0 때 그런 것들이 공약으로만 언급이 됐지 사실은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한번 살펴보면 법률은 되게 잘 돼 있어요. 대부분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에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를 건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리더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제가 이걸 쓰는 날 가서 찾아가서 봤는데요. 데이터셋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파일 데이터가 거의 90%, 오픈 API는 10%, 표준 데이터는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파일 데이터는요, 정보 공개입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재활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포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사실은 좀 더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정보들로 좀 구성이 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요. 공공 데이터 안에 한글 파일도 있습니다. 한글 파일은 호환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공정보의 재활용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하나 더 언급했는데, 제가 오픈 액세스 운동도 또 한참 했었었는데, 역시 이것도 이해관계자 때문에 법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우리가 만든 논문들이 세계 평화나 이런 것들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이 부다페스트에서 선언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시민들이 그런 고급 정보에 접근하려면 굉장히 고급의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의료 정보의 경우에 국가가 펀딩한 그러한 논문의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도화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공공접근 지침이라고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발행하는 논문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재사용도 가능할 수 있고 민간과 콜라보레이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오해에서 DBP와 같은 사업자들 때문에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 살펴주셔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고급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고 널리 퍼져서 고급 정보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개인정보 법제인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른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그다음에 단말기 실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이 두 가지 제도가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와 상관없이 우선은 논의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기정보 통제권은 단순히 내가 내 정보를 통제하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결국 이것은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자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의무, 그다음 넘겨보시면은 40페이지에 기업에 대한 의무, 이렇게 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번에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저는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 갈 수는 없다. 특히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감시와 온라인상에서의 추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뭐 별로 피해가 아닌데 별로 심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경험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꼬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논의가 아까 이제 구태현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단체, 기업, 정부, 뭐 국회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이 논의를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2013년도에 창조경제와 관련돼서 이게 그냥 막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라는 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이 밀어붙여졌고요. 사실 이 지금 비식별화 정책은 특정 부처가 밀어붙여서 이루어져서는 안 됐고 사실은 국회에서 제대로 공공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최초에는 지금보다 더 이상한 조항이었어요. 2013년도에는 비식별화도 아니었고 공개된 개인정보는 막 갖다 써라. 거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이렇게 막 가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청와대에서 우리 다 같이 이 각계각층에서 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단체들이 이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논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논란들에 대한 설명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혁 방향에 앞서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아까 구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것만 정리를 하고 개혁 방향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의 절차 관련돼서는요. 2008년도에 굉장히 큰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마는 SK 브로드밴드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판매해서 600만 건이 판매됐습니다. 제가 당시 그 사건을 했었고요. 그 전에 2008년도 전에는 구태현 변호사님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전부 원클릭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원클릭해서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모아서 그 당시 경실련에서요. 20몇 개 기업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원클릭으로 시민들한테 통제권도 주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해서 2008년도 4월 23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신고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때 2008년도 12월 5일 날 발표하기 전에 방통위, 경실련, 전기통신 사업자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형을 주는 3단의 어떤 동의 절차가 그래도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요, 굉장히 좀 황당하지만 원활한 서비스 또는 활성화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취급위탁이라고 고지만으로 수집한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원클릭이나 규제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2008년도 이전의 일이 그대로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제가 개혁 방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42페이지에 언급했습니다. 정보 주체와 정보 처리자 간의 분명한 불균형에 대한 고려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였을 것. 이번에 홈플러스 경품 사건에서 판례가 명백히 그 부분이 요건이 되어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동의일 것 등이 함께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혁 방향은 첫째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독립적으로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들을 개인정보보호법 하나로 일원화해서 정합적 실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시키고 그 다음에 공익 목적 사유라든지 이익 형량들을 고려해서 동의 조항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규제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비식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굉장히 첨예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비식별과 익명과 가명 정보가 굉장히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식별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나올 질의이기 때문에요. 한 1분 정도 더 드릴 테니 네. 정책 아젠다를 챙겨보는 것이 저희 특이 일 네. 중에 하나니까 개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 거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고태원 변호사님 발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발제문 앞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법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다라는 규정이 한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때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온 것이냐면 이렇게 난삽하게 법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망법이라든지 각각의 법들이 우리들이 아직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좀 더 다오해서 당시에 이렇게 법들이 유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10년 이상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시켜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단일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의 규제기관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막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단일기구로서 독립 권한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규제가 중첩되고 이 이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요, 지난번 해커톤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위치정보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위치정보법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내용 중에 내용은 개인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돼야 되는데 별도의 법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자라든지 소비자를 위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해서 강화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또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람이 변호사님 의견 진술을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원경 본부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많은 얘기인데요. 성원경 본부장께서 잘 간추려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차인혁 그룹장께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김보람이 네. 변호사님께 맞아 질의합니다. 뭐 지금 논의가 개시돼 있으니까 좀 열린 자세로 또 가버넌스 중심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했지만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이유여서 공청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민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비식별화 또 제식별화에 대한 처벌 또 기타 등등 또 GDPR에 입각한 여러 가지 뭐 개념의 차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야기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변호사님이 이런 프레임에 대한 개략적인 판단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을 것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지금 3단, 아까 제가 최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3단 동의 규정이 지금 형성된 건 사실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에, 원클릭으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동의까지 전부 제3자한테 유상 판매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그냥 무조건 필수 동의로 받는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관계부처와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비자단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해서 지금 현재의 동의 형태가 그때 2008년도 역사적 맥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홈플러스 경품 사건 때서 이제 저희가 이게 동의 규정이 굉장히 형해화됐다라는 것을 저희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에 우선은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였을 것, 그 다음에 자유로운 동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불균형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동의 요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이것의 해석은 결국은 그 관련되는 컨트롤 타워에서 구체적인 사례마다 정리해 나갈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공익목적 사유라든지 이익형량 사유에 있어서 저희 지금 현재 수집 관련되는 규정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가중적 고려로 들어가 있습니다. 15조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해졌을 땐 이익형량 요건으로서 동의를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의 조항을 그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식별 정보, 익명 정보, 가명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익명화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 시대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제 비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의에 있어서 동의를 푸는 과정에서 완화하는 과정에서 비식별 조치들은 어떤 안전 보장 장치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동의 규정에 대해 완화 부분을 좀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술적 방법이라든지 이게 예측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지금 GDPR에 들어가 있는 조항 중에 저는 그 민감 정보라든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프로파일링 금지 조항이라든지 제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 차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수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위원님들 잠시 안건을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구성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책 권고나 입법 권고안을 우리 전체에서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주제별로 좀 나누어서 소위 심사를 하고자 함입니다. 간사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소위는 혁신, 창업 활성화, 인적 자본을 다루는 그런 소위원회를 하기로 했고요. 제2소위원회는 규제개혁, 공정거래, 사회적 안전망 부분을 다루는 소위원회로 해서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창업 활성화, 인적 자본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고 규제개혁, 공정거래, 사회안전망 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9분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위원 사보임 등으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유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의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계 민간 전문가를 우리 특위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모시자고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에 간사님들의 추천과 상호 협의를 거쳐서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15분의 전문가를 우리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모시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민간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아젠다를 정리하고 서로 또 조언을 나누는 자리는 별도로 가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청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난 이후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을 만나 뵈었는데 짧은 6개월의 특위 활동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한 가지라도 특위가 정말 이 좋은 방향을 합의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기반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낼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걸려있는 공공기관의 정보 개방 문제,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는 문제, 이 문제 하나라도 잘 해결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혁신을 앞두고 혁신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물꼬가 될 것이고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도 비슷한 견해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집중적인 공청회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번으로 이 주제에 대한 공청회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측하고도 상의하고 또 마침 또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한 대통령제 토론회까지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좋은 해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다, 인공지능이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재료가 될 수 있는 이 데이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어려운 것이고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고 또 그동안 정부라든가 기업 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동시에 그 사회적인 신뢰를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누구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지혜를 모아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특위의 공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는데요.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질의 시간만 3분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술인들의 답변이 마냥 길어지면 좀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는 단문단답의 질의를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1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 외교단 차원에서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파견 나가 있는 기자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께 이제 뭐가 가장 인상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중국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이제 빅데이터의 기술 개발과 사용 측면에서 그 사회주의 체제를 특유의 성질을 아주 잘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국가가 수집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이제 산업 기술을 발전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은 IT 강국을 넘어서고 있고 그 속도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방면에서 이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접점을 하루라도 빨리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저희 국회와 또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인혁 SK텔레콤 그룹장님께 한번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부처 합동으로 굉장히 야심차게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빅데이터 활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도움이 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엔지니어분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이런 게 나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이제 기술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또는 사업부서만 해도 좀 더 해보고 싶어 하지만 법률부서 준법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못한다가 다 그래서 결국은 다 컷됐고 하나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하나도 못 만들었고 기술적으로 연구 활동 정도 조금 정도 한 정도가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좀 이게 사업까지 만들어 보고 아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 전체가 사실 대기업 포함해서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업입니다. 새로운 지금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규모가 굉장히 작을 거고 만약에 나라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신사업을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처음부터 커서 이걸 뭔가 실수가 생기거나 크면 막 이렇게 몇천 원씩 이렇게 그럴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라든가 분석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의 규모를 보시면 너무 작거든요. 아직 태동도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징벌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저는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이제 개인정보 사용에 있어서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관련법과의 계속 지속된 충돌로 인해서 이제 옥상홍이 처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 따르면은 비식별로 처리된 정보가 이제 더 이상 개인정보를 볼 수 없으므로 이제 구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룹장님께 생각을 하시기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대로 비식별화 조치를 할 경우에 재식별 가능성이 아예 100% 차단된다고 보세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100%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개인이 한 명이냐? 그럼 두 명인데 그 사람들이 비슷한 동네에 두 분이 살고 있다. 그러면 조그만 어떤 다른 노력을 또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노력을 통해서도 확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SKT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보를 비식별화를 했는데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글쎄요,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그런 거에 이제 어떤 책임을 지는 방법이 어떤 게 가장 사회적으로도 좋고 또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물론 이제 남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거를 알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다 하긴 한데 형사처벌 이런 문제 고의성이 없는 형사처벌 그런 것들이 과연 저희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회사 안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분이 모든 임원 중에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겠다고 안 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구 변호사님과 김보람의 변호사께서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지 정부인지 기업인지 아니면은 재식별을 시도한 3자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 입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우연한 기회에 식별이 되거나 또는 비식별을 했다가 다시 식별되는 경우는 이미 수집된 정보이기 때문에 동의 없는 수집 금지 원칙을 규정한 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만약에 재식별이 처벌된다는 걸 전제로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국민을 위법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 적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K3 익명성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비식별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에 따른 쉽게 결합할 수 없는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비개인정보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자체로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이나 어떤 침해를 논의할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익명하라는 거는 정말 아무도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GDPR에서 익명에 대해서 앞에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익명화된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익명성을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그 대신에 GDPR에서 갔던 방향은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 감형 조치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감형 조치를 몇 가지 어떤 목적적인 공익 목적이라든지 이익 경량을 고려해서 사용했을 때 안전 조치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구태현 변호사님께서는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그 SK텔레콤과 화재가 서로 결합했던 리포트를 보면 너무나 많은 칼럼들이 공개되어 있고 장애인이 들어가 있는 칼럼은 저는 개인 식별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 사는 몇 살 나이에 연체율이 몇 % 되는 장애인은 걔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건 개인 정보라 사실은 넘기면 안 되는 정보고 민감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고, 그런데 지금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중간에 정부가 개입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구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면책을 해주는 어떠한 행위가 발생해도,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다 정부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보고 제가 그러면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놓으시오 라고 했을 때 정부가 저희는 정부 파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지지 않고 기업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조금만 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법에서 법령은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무결성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 하나의 예외나 단 한 명의 개인정보 침해도 있을 수 없는 수준의 무결성을 요구하거든요. 이런 높은 수준은 일반인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형사처벌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아예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균인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들고 있는 사례들도 보면은 그 수많은 수십만 개 또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중에 한두 사람을 식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반대의 근거이거나, 그것 때문에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이 무너진다거나 또는 익명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법령은 어느 법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예 아무런 시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에 싹을 죽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결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기관은 거기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기구를 써서 이렇게 했는지를 밝혀달라고 했을 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합돼서 특정할 수 있는 수가 적어도 80%, 70%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름은 말할 수 없어도 A라는 사람으로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여기 그때 결합에 참여했던 회사들은 전부 본인 확인 기관인 통신사이거나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개인을 A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DB를 갖고 그것을 다시 본인들이 갖고 있는 DB와 매칭하게 되면 100% 식별 가능합니다. 이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왜 팩트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제 점점 민감 정보, 가령 이제 아까 장애인 말씀하셨는데 민감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도 아마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일에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식별이라고 했을 때는 특정 개인에게 가야 되는 그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인 것 같고 사실 참 대기업 개뿐 아니라 이제 정보 주체에 대한 그 책임감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맞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식별 그 개인에게 특정은 못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는 못하게 막아놓고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못 하는데 다만 이제 데이터들의 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탐정을 고용을 해서 어느 동네에 가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가령 2명밖에 없다. 결국은 클러스터의 나중 비식별에 대한 정보의 그 사이즈도 중요하거든요. 2명 정도 되면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가 있고, 그걸 다른 이제 오프라인 방법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찾아내면 불가능만 할까?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선에서 적정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무결성을 기업에게 원하시면 저희는 하지 않을게요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냥 안 하죠. 뭐 다른 것도 할 거 많고, 이거 지금 신사업이고 해서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미 이런 쪽은 구글이나 이런 데가 다 수조씩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가고 있고, 저희는 그런 데는 경쟁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뭐하러 합니까? 감옥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진짜 되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 무결성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네. 강조하고. 네, 저기 네. 변호사님, 우리 무결성이 특위위원님들이요, 네. 또 강조해서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원들 간의 토론은 규칙상 안 하게 돼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네. 발언할 시간은 다 드릴 테니까 네.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실 거 하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이제 개인정보 활용의 그 보호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는 이제 저희가 계속 향후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까지 사례를 보면 2012년에 그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있었고, 또 2015년에 옥션 정보 유출 사례 있었고, 또 2016년도에 KT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해킹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이제 법원이 다 해킹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은 없고, 이제 개인정보의 정보 보호 규정을 지켰다면 책임 묻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재식별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국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 어떤 재식별 여부를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흑백 논리의 논쟁이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재식별의 가능성에 대한 그 정도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나마 조금 더 합리적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의 그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비식별 정보는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풀어주지만, 이제 범죄 목적 등의 재식별 행위는 이제 엄격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풀어주기 위한 이제 방법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솔루션이 계신지 두 분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원칙적으로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안 이슈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망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망법 고시에서 그것을 엄정하게 규정한 게 오히려 지금 고시가 지금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고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한 해킹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방통위에서도 그게 이제 심각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이슈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보안 사건에서 앞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은 그것은 면책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식별 이슈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대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때에 따라서 당시의 기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당시의 기술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라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익 경량이라든지 공익 목적이라든지 학술, 역사적 연구 목적이라든지 통계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동의 없이 풀되 다만 보장 장치로서 비식별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법에서는 원칙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은 실무의 경험이 충분히 쌓이도록 허용을 해줘야 좀 더 정확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 모두가 개인정보가 아니고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랑 결합하면 아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 정의 자체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정 개인을 식별한다는 정보, 그걸 식별 정보라 한다. 식별 정보는 동의 원칙하에서 현재처럼 유지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정보, 즉 2명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가능성을 낮추는 재결합 조치, 식별 조치를 금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 간의 대화를 할 때 공통적인 제3자를 이야기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도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은 구체적인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아 금방 특정 개인을 의미하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식별성을 가지고 그것을 법에서 정의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법은 그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느냐 있느냐를 가지고 일단 두 가지로 나누고요. 특정 개인이 아닌 2명 이상의 개인을 의미하는 정보는 다시 한 명인 특정 개인을 의미하는 정보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만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높은 경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시행된 20년 동안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가 시행됐으면 사실 2000년에 정통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장이 시행됐거든요. 20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해왔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패러다임은 실패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법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 좀. 네, 한 말씀은 더 드리겠습니다. 나눠 말씀드리면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건 법으로 일일이 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 공학적인 기법인 K3 익명성이나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진수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충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더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될 거니까요. 예, 시간 관리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특위 논의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들을 잘 다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속기록만 갖고도 의미 있는 말씀들, 질의들, 토론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신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 공청회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1월 달에 국회는 휴회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4차 산업혁명특위는 공식 회의만 지금 5차례를 하고 있고, 뭐 조찬 간담회 등해서 열심히 특위위원님들께서 일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잠시 지금 뭐 이렇게 이석하시는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거의 다 출석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좀 계속적인 더 진지한 질의와 토론이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저희 공청회 주제가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혁신 친화적인 여러 과제와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또 직업 환경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인적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주신 서영수 우리 위원님의 말씀도 잘 새겨서 특위 운영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세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심으로써 이제 본 질의는 다 끝이 났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보충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더 토론과 또 답변을 통해서 컨텐츠를 더 쌓아갔으면 좋겠습습니다만 지금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특위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 질의를 그냥 서면 질의 한 분이 계시네요. 네. 그러면 1분씩만 드리도록,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 시간만 해서 1분씩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경호 의원님과, 우리 간사님, 송영 간사님 두 분, 다른 분 좀 참으시죠? 박경미 의원님 1분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질문 시간만 1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의원님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로 가기 전에요. 제가 안 그래도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우리 지금 배석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게 숙제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최영애 정책관님 계시나요? 네. 그리고 기룡근 기획관님 계십니까? 예. 네. 김재영 국장님 방통위. 행안부의 박종현 과장님. 일찍 가셨나? 행안부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데이터 개방 이야기는 오늘 뭐 잘 못 시간상 잘 안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요컨대 어쨌든 4차 산업혁명 특위 정부 차원의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애 정책관님, 오늘 추경호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진전시키려면은 외국 사례, 빅데이터, 클라우드, 공공정보 개방,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외국 사례와 입법 내들을 잘 정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빨리 자료화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 말 올해 초에 걸쳐서도 지금 따끈따끈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연하게 뭐 한 줄짜리로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정보를 담아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비식별화와 익명함 혹은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은 부분은 기술적인 사실 검증이나 설명을 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관님이 그럼 기술적인 문제는 과연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또 어디까지 가능한가. 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비식별화가 완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이제는 이해를 해야만 국민을 대표해서 판단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 이 점에 대해서도 기왕에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존에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입법은 다음 문제고요. 이 가이드라인의 틀에서라도 좀 더 구체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입법을 위한 여러 쟁점 논의를 거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정책관님이 필요하다면 과기부 내에서 그리고 다른 부처와 연관된 사안이 있다면 주무부처이시니까 다른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한 일주일 내로 우리 특위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대부분 사항이 이제 다른 부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보고서를 쥐고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1월 31일 날 오늘 여기 공청회에 나오신 진술인들의 토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부처가 테마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 날 행안부부터 해서 쭉 끝잖아요. 그날은 논의는 오로지 오늘 우리 논의에 집중해서 할 건데요. 미리 다 자료가 배포가 되어서 지식과 연관된 내용은 의원들이 다 숙지한 가운데 정말 정책 판단을 위한 실질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네, 우리 오늘 함께 배석하신 다른 부처의 우리 국장님들도 협력해 주셔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경미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그 진술인들을 선정해 주시고 섭외해 주신 3당 간사님과 비례대표 1번 각 당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제에 맞게 효과적인 진술인을 모시고 토론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속기록은 그 자체로 잘 정리만 하고 거기에 정책 과제에 대한 대안만 구체화한다면 이후 사회적인 논의에 하나의 그 뿌리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참석해 주신 구태현 변호사님, 김보람이 변호사님, 성원경 본부장님, 차인혁 그룹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변호사님 두 분은 발언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차인혁 본부장님이 이 말씀을 좀 적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쭙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를 가지고 사실 국민들은 내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아주 소수의 엘리트라든가 데이터를 만지는 대형 기업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뭐 경쟁에서 이겨서 또 일자리를 만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를 좀 발전시켜 나가고 그에 관련해서 가령 개인정보와 보호 활용 문제가 잘 매듭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비교적 오늘 논의에서 빠졌기 때문에 한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질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이제 신뢰를 확보했다고 가정을 할 때 충분한 정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신뢰를 계속 줄 수 있는 시그널들을 보내드려야 되고요. 증거를. 빅데이터가 모이고 잘 정리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순간순간의 데이터입니다. 순간의 맥락에 가장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이죠.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으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분석해낼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안에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개인에게 자기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개인의 어떤 행복 또는 반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는 근데 그분들이 자기 데이터에 대한 주권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다 이게 모아놓고서는 다 그냥 뭐 구글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글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신사들 중에서도 해외 통신사 중에 저희가 적어도 한두 군데는 저희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그런 세상을 꿈꾸고 같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포함해서 그런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지금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어떤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와드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뭐 국민들 피부에 와닿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위원장님, 저는 들었습니다. 네, 아마 또 반론을 하실 또 진술인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4시간 넘게 토론했기 때문에 다 이 방송을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녹화로 보시게 될 텐데요. 다 아시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특위는 내일 아침 새벽 7시 20분에 모여서 블록체인 관련 아침에 조찬 간담회를 하고요. 오후 2시 반에는
사회적 안전망 내지 인적 역량 강화와 직결되어 있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2시 반, 30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모레는 김동연 부총리가 와서 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시에 업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3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